저는 한도윤 68세 은퇴교장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족 외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시동생 도영이가 건넨 술잔. 형님 건배하시죠. 하지만 그 술잔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 독을 마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결국 다른 사람이 마시게 되었을까요? 60년 형제의 숨겨진 비밀이 폭발한 그날의 이야기. 모두가 웃던 순간 그 뒷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사연마당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와 아내 정순, 그리고 내 동생 도영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내외와 손녀 지은이는 옆 동네에 살면서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아버지, 오늘 삼겹살집 어때요? 아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다 같이 나가자.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이 도영이에게 머물렸어요.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도영이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다시 검은색 셔츠를 꺼내보고 작은 할아버지 빨리요. 손녀 지은이가 도영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응, 지은아. 금방 갈게. 도영이는 웃으며 따라 나섰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식당 가는 길에 저는 도영이를 관찰했습니다. 4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 표정 읽는 일에 익숙해진 터라 도영이의 미묘한 변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형님, 오늘 날씨 참 좋죠? 응, 그러네. 요즘 가을이 참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 이상했어요. 도영이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고기를 구우니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퇴하고 나니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더라. 작은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일자리는 찾아보고 계세요? 아들이 도영이에게 물었어요. 아, 응. 계속 알아보고 있어. 도영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도영이는 몇 달째 집에만 있었어요. 사업이 망한 후로 의욕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님. 도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도영이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서 일하시면서 저까지 챙겨주시고. 뭔 소리야? 형제끼리.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도영이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도영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60년을 같이 살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잔 하시죠. 오늘만큼은. 아내 정순이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도 잔을 내밀었습니다. 도영이가 소주를 따라주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도영이는 술자리에서 먼저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앉아서 형의 눈치를 보는 편이었는데, 형수님도 한잔 하시죠. 도영이가 정순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오늘은 한잔 할까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이가 정순이에게도 술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묘한 걸 느꼈습니다. 도영이가 정순이 잔에 술을 따를 때 잠시 멈칫했다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배해요. 손녀 지은이가 사이다 컵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도.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이가 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멈췄어요.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데. 정순이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이 소주 냄새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정순이의 후각은 정말 예민해요. 요리할 때도 간장 한 방울만 넘어가도 바로 알아채곤 했거든요. 형수님? 도영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봤을 때 도영이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교직에서 기른 직감이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봐왔는데 지금 도영이의 표정이 딱 그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도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들킨 아이처럼.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균열은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도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왜요, 형님? 정순아, 뭐가 이상한 거야?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여전히 술잔을 코에 가까이 대고 있었어요. 이 소주에서 뭔가 쓴 냄새가 나요.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쓴 냄새? 응. 마치 약 냄새 같은. 그 말에 도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도영아. 저는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소주에 뭔가 넣었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 술에 뭘 넣겠어요? 형님이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마셔봐. 네? 내가 가져온 술이니까 내가 먼저 마셔봐. 도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그때였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작은 할아버지, 아까 부엌에서 뭐 하고 있었어? 모두가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부엌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작은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하얀 가루 같은 걸 종이에 싸고 있었어.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는데 감기약이라고 했어.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영이가 지은이를 보는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지은아, 그건.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서 술병을 만지작거렸어. 지은이는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기약? 하얀 가루? 도영아. 저는 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말로 이 술에 뭔가 넣은 거야? 도영이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요. 형수님? 지금 당장 집에 가자고요. 정순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영이가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술잔을 낚아챘어요. 형님이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그리고는 그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도영아, 안 돼. 저는 급히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꿀꺽. 도영이가 그 술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형님? 도영이가 빈잔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도영이가 방금 마신 그 술이 바로 정순이가 마시려던 술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술에 정말로 뭔가 들어있었다는 걸. 도영아, 너 지금 뭘 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6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데 갑자기 도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파. 도영이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시동생이 정순이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도영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정순이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60년을 같이 산 시동생이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동생의 속마음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배가 아파. 도영이가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19 불러야겠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그런데 도영이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져. 정말로 도영이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백했어요. 뭘 넣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형님. 도영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수면제요. 뭐라고? 수면제를 넣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깊이 잠들게 할 정도로만.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도영이가 정순이에게 수면제를? 왜 그런 짓을 했어?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도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60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잘났어요.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도영아, 저는 뭐예요? 사업 망하고 돈도 없고 형님 집에 얹혀 살면서 형수님 눈치까지 봐야 하고.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한테 수면제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거든요. 정민아? 바로 제 제자 박정민이었습니다. 지금은 형사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민이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민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 가족끼리 식사하는 중이었는데.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민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민이가 테이블을 쭉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도영이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편찮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저는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정민이의 눈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정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잠깐만 있어. 저는 가족들에게 말하고 정민이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정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 누군가 선생님 집 근처 약국에서 수면제를 대량으로 샀다고.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카드가 선생님 명의더군요. 내 카드로? 네. 그래서 확인차 선생님 집에 들렀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정민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정민이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정민아. 선생님? 사실 방금 전에 저는 정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영이가 술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본인이 그 술을 마셨다는 것까지. 정민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수면제를 술과 함께 섭취하면 정말 위험해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민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영이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급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정민이의 차에 도영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도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도영아, 형수님을 해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잠들게 해서. 그래서 어쩌려고 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영이가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비상금을 찾으려고 했어요. 비상금을? 형님이 모르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60년을 같이 산 시동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았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루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동생이 무사하다니. 그날 밤 평범한 식사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도영이는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정민이는 저와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뜻이야? 독살 시도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비록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도.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도영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민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선생님께서 고소하지 않으시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하겠어.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인데. 하지만 선생님. 정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민이가 맞는 말이었거든요. 도영이가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응? 혹시 집에 수면제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도영 씨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민이 말이 맞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새벽 2시,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이와 가족들은 병원에 남았어요. 도영이 방을 뒤져봤어요. 혹시 수면제가 더 있는지,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종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순이 형수님 비상금 위치 추정. 제가 그 메모를 읽어봤어요. 1. 안방 화장대 서랍. 2. 부엌 쌀통 아래. 3. 거실 책장 뒤편. 4. 옷장 안쪽 벽면. 저는 경악했어요. 도영이가 정순이의 비상금을 찾기 위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수면제 투여 후 예상 시나리오. 30분 후 잠들기 시작. 1시간 후 완전히 의식 잃음. 이때 비상금 수색 시작. 새벽에 깨어나면 기억 못할 것. 저는 손이 떨렸어요. 도영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만약 들키면 형님께도. 그 뒤는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저에게도 수면제를 먹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보. 정순이가 현관에서 저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정순이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도영이는 어때? 안정됐어. 내일 퇴원할 수 있대. 그나저나 여보 이것 봐. 저는 정순이에게 도영이의 메모들을 보여줬어요. 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도영이가 당신의 비상금을 찾으려고 세운 계획이야. 비상금? 정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한테 비상금 같은 건 없는데. 정말? 응. 우리 살림살이 다 알잖아. 어디서 비상금을 모으겠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도영이가 착각한 건가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도영 씨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링거를 뽑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집으로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순이를 쳐다봤어요. 여보, 도영이가 병원에서 도망쳤어. 뭐라고? 그 순간 현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저와 정순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도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정순이가 속삭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도영아, 왜 병원에서 나왔어? 형님. 도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병원으로 다시 가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잖아. 아니에요. 도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때 정순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도영이의 메모들을 들고 있었어요. 서방님.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도영이가 그 메모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수님. 제 비상금을 찾으려고 했다고요? 그것도 저를 재우고? 정순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얀 가루는 뭐예요? 정순이가 부엌에서 가져온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곳곳에 숨겨놨더라고요. 도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수님, 도영아. 저는 도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정말로 우리를 해치려고 했니?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럼 이 모든 게 뭐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면제 사고, 비상금 찾으려던 계획, 집 곳곳에 숨긴 약. 형님. 도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야? 60년 동안 형님 그늘에서 살아온 제 기분을.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은 항상 완벽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교장까지 되고. 도영아. 저는 뭐예요? 사업 몇 번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형님 집에 얹혀 살면서. 도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도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짐덩어리 보듯이. 그런 적 없어요. 정순이가 펄쩍 뛰었어요. 저는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거짓말. 도영이가 소리쳤어요. 형수님은 항상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그건. 정순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정순이의 표정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봐요. 지금도 할 말이 없잖아요. 도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도영아. 저는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순이가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정순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형수님? 사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서방님을 차갑게 대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순이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순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독을 탈 권리는 없어요. 형수님. 그런데 서방님. 정순이가 도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도영이도 정순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어요. 정순이가 서랍에서 영수증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은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당신 카드로 수면제를 산 영수증이에요. 어제 저녁에 여보 지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순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럼 오늘 식당에서.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술을 안 마신 거였어요. 정순이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 이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술을 안 마신 거였어요. 정순이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여보.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응. 서방님이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어제 저녁에 여보 지갑에서 약국 영수증을 봤어요. 수면제를 샀다는 걸 알았죠. 정순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여보가 잠을 못 자서 산 줄 알았는데 여보한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서 수면제를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순이가 도영이를 쳐다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서방님 당신이 샀다는 걸.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정순이는 오늘 하루 종일 연기를 한 거였나요? 형수님.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도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정말로 그럴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서 오늘 시험해 본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응. 정말로 그럴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정말로 술에 뭔가를 넣었더라고요.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형수님. 도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영아. 정순이가 도영이 앞에 앉았어요. 서방님이 저를 미워하는 건 알았어요. 제가 차갑게 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형수님.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수는 없어요. 정순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안일도 안 돕고 돈도 안 벌고 맨날 방에만 있으면서. 솔직히 답답했어요. 저는 정순이가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정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독을 탈 권리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 가족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생각에 정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순이를 안아줬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영아. 저는 시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형님.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너는 형수 비상금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정순이는 그런 돈이 없다고 하더라. 그게. 도영이가 머뭇거렸어요. 작년에 우연히 형수님이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누구와? 친언니분과요. 비상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순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엿들었다는 거야? 죄송해요. 서방님. 정순이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정말 실망이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민이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민이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다른 형사도 함께.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도영 씨를 찾았네요. 정민이가 도영이를 쳐다봤어요. 병원에서 무단 이탈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도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민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순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60년을 함께 산 동생의 배신. 이제 제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정민이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도영이를 쳐다봤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내 동생. 어릴 때는 제가 업고 다녔던 내 동생. 형님. 도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신고하세요. 뭐라고? 저는 처벌받아야 해요. 형수님께 그런 짓을 하려 했으니까. 정순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요. 모두가 정순이를 쳐다봤어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여보? 도영아. 정순이가 도영이를 쳐다봤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서방님을 차갑게 대했어요. 형수님. 처음에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방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순이가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집안일도 안 돕고 돈도 안 벌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여보. 서방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수는 없어요.
도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방님이 저에게 독을 탈 권리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 가족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생각에. 저는 정순이를 안아줬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영아. 저는 동생 도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형님.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민아. 네, 선생님. 만약 내가 고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 간의 일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망설였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조치? 상담 치료라든지 정신과 진료라든지. 그때 도영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는 집을 나가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형님과 형수님께 미안하고. 어디로 가려고? 모르겠어요.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돈도 없으면서 일을 찾아볼게요. 뭐라도. 저는 복잡했어요. 동생을 내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자니 정순이가 불안해할 것 같고. 서방님. 정순이가 말했어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네, 형수님. 그럼 약속해요. 뭘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한다고. 그리고 정순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상담 치료 받는다고. 상담 치료요? 네. 서방님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때 정민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응. 저는 결정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도영아, 너는 반드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해. 그리고 취업도 해야 하고. 네, 형님.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신고할 거야. 도영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민이가 다른 형사와 귓속말을 나눴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고마워, 정민아. 경찰들이 돌아간 후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형님.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도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우리 가족은 이 위기를 끝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영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형님, 저 신경정신과에 상담하러 가볼게요. 정말? 네.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영이는 정말로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민이가 집에 들렀어요. 도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상담도 받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정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응? 사모님은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도영이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어. 정말요? 응. 어제도 도영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줬더라고. 3개월 후. 도영이는 정말로 변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았고요. 형님. 어느 날 도영이가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합격했어요. 어디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이요.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도영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축하해, 도영아.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 정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축하해요. 형수님, 이거 받아요. 정순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비상금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비상금 있었어? 응. 사실 조금 있었어요. 300만 원 정도. 정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이 돈으로 취업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써요. 형수님, 저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 돈을 갚아야 해요. 월급 받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도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순이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네, 약속드려요. 첫 월급을 받은 날 도영이는 약속대로 정순이에게 10만 원을 갚았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3만 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를 건넸어요. 늦었지만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서방님. 6개월 후 도영이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독립했어요. 형님, 이제 정말 혼자 살아보려고요. 괜찮겠어? 네.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사 가는 날 도영이가 저와 정순이에게 편지를 줬어요. 형님, 형수님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60년 동안 형님 그늘에서만 살려고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형님, 형수님으로 남아주세요. 시동생 도영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1년 후 도영이는 승진해서 관리사무소 대리가 되었어요. 명절에 찾아올 때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형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정말? 네.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사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정순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게 진짜 독립이죠. 어느 날 정민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선생님, 그때 일 잘 해결하신 것 같네요. 응, 고마워. 도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정말 의젓한 동생 같아. 다행이네요. 정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해요. 아무리 상처를 주고받아도 결국은 가족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감싸주게 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사건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약이 되었어요. 도영이는 독립할 용기를 얻었고 정순이는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고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가족과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